안녕하세요. 우리는 자녀가 성공하길 누구나 바랍니다. 자녀가 스스로 장래의 꿈을 찾아 멋지게 비상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죠. 꿈을 향해 최선을 다하며 그 과정 중에 만나게 되는 모든 어려움은 발판이 되어 나중 성공이 영원히 세상에 빛을 발하길 우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욕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진정한 자율성은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하며 자신이 달려가는 길을 타의가 아닌 자의로 인해 달려가도록 해야 합니다. 자칫 우리 자녀가 진정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아닌 타인이 인정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죠. 이건 자율성이 낮은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율성을 설명드리기 위해 욕구와 욕망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무언가를 늘 원합니다. 배고프면 음식을 먹고 졸리면 자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컵라면을 먹던 사람이 근사한 식당에서 스파게티를 먹고 싶고, 딱딱한 싸구려 소파에서 자던 사람이 안락한 호텔 침대에서 자고 싶은 것 역시 인간의 본성이죠. 여기서 전자가 욕구라면 후자는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욕구가 몸에서 비롯되는 반면 욕망은 마음에서 생겨나죠. 욕구는 생리적 결핍과 관련이 있는 반면 욕망은 정신적 결핍과 연관이 있습니다. 욕구는 절대적인 반면 욕망은 상대적이죠. 욕구가 비교적 단순하게 해소될 수 있지만 욕망은 완전한 수준으로 충족시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스타그램 등등 SNS의 인기는 욕망의 진화를 설명하는 또 다른 예시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사생활을 낱낱이 공개하고 타인의 관심을 받고자 하는 것은 새롭게 등장한 욕망이죠. SNS에 많은 사람들이 사생활을 공개합니다. 유명 식당이나 여행지에서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포즈의 사진을 찍으며 똑같은 해시태그를 달고 게시물을 올린 뒤 얼마나 많은 좋아요를 받았는지 수시로 확인합니다. 이런 행동에 관해 자크 라캉은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라고 말합니다. 라캉은 욕망의 특성을 잘 꼬집어냈습니다. 우리는 욕망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죠. 대개의 경우 우리가 원한다고 착각하는 것은 사실 남들이 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시대에 따라 진화하는 욕망은 필요에 의해 조작되고 주입되며 때때로 왜곡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은 이성적인 판단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중고 집단의 생활 양식을 모방하며 마땅히 추구해야 할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을 욕망하는 경향이 있죠. 어떤 이는 도달하고자 하는 상위 계층의 욕망을 흉내내며 동료의식을 느끼기 위해, 어떤 이는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무리해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겁니다. 현대사회에서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특성은 특히 소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동기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 타자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죠. 장 보드리아르는 소비하는 사회에서 현대인들이 소비하는 것은 재화가 아닌 기호라고 분석하며 이 점을 간파했습니다. 즉,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상위의 기호들, 예로 넓고 고급스러운 아파트, 외제차, 명품백, 5성급 호텔에서 보내는 해외 휴가 등은 사실은 타자와의 관계를 맺으며 욕망하도록 학습된 것일 뿐 주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광고와 미디어는 영리하게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도록 부추기며 만들어진 욕망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재생산해내는 겁니다. 진정한 수준의 욕망은 결핍을 해소하고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지만, 과도한 수준의 욕망은 영혼을 갉아먹는 암세포가 됩니다. 특히나 욕망의 근원이 자신이 아닌 타자에서 비롯된 것일 경우 이것이 결코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욕망은 괴물처럼 탐욕스럽게 입을 벌린 채 늘 새로운 먹이를 갈망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욕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숙한 인간이라면 모름지기 자신의 욕망을 제대로 인지하고 이를 적절히 다룰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라캉은 자신이 욕망하는 것이 자신이 소망하는 것인지 혹은 소망하지 않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주체는 다시 태어날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참으로 저도 공감하는 말입니다. 더 잘 이해가 되시기 위해 보바리 부인이라는 사실주의 대표작의 책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엠마는 농부의 딸로 태어나 감수성이 풍부한 시골 아가씨입니다. 어릴 때 서정적인 연애 소설을 자주 읽은 그녀는 낭만적인 사랑과 품위 있는 결혼 생활을 늘 꿈꿨죠. 부모의 중매로 그녀는 시골 의사 샤를 보바리에게 시집을 갑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착하지만 야망이 없고 따분한 남편과 답답한 시골 생활에 엠마는 실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녀가 기대한 결혼 생활은 어릴 때 읽은 연애소설 속 행복한 여주인공처럼 우아하게 사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단조롭고 평범한 결혼 생활에 엠마는 크게 실망하고 자신의 처지에 불행해하며 남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권태로부터 탈출시켜줄 것 같은 한 청년 레옹을 만나게 되고, 그 청년과 은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만 엠마는 끓어오르는 욕망을 가까스로 통제하며 이성적으로 행동합니다. 이렇게 레옹과 아쉽게 이별하자 엠마는 자신의 처지를 더욱 불평하죠. 모든 비난의 화살은 그녀를 불행하게 만든 장본인 남편 샤를 보바리에게로 향합니다. 레옹이 떠난 이후 엠마는 다시 삶의 공허함을 느끼고 새로운 자극을 원하죠. 그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바람둥이 로돌프입니다. 그와의 만남 이후 엠마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어버립니다. 조심스럽게 레옹과 교감하던 때와는 달리 로돌프를 만난 엠마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담해지죠. 엠마는 그와 시도 때도 없이 정사를 나누고 남편 몰래 잦은 외출을 하는 등 위험한 사랑에 줄타리기를 하죠. 그녀의 마음속 잠재돼 있던 욕망은 로돌프를 만나면서 거침없이 분출됩니다. 점점 시간이 흘러 엠마에게 실증을 느낀 로돌프는 이별 편지를 쓰고 그녀로부터 도망을 치죠. 엠마는 더더욱 지루한 시골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새로운 욕망을 향해 갈구하며 새로운 남자를 만나 또다시 갈구하지만 그 사랑 역시 오래가지 못하죠.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방탕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던 엠마는 결국 사채에도 손을 대고 가산도 탕진하고 채무 상환 독촉에 시달리자 그녀가 예전에 자신을 버린 남자를 찾아가서 돈을 구걸하지만 예상대로 엠마를 매몰차게 거절하고, 그녀는 참을 수 없는 비참함을 느껴 결국 불륜에 대한 수치심과 경제적 파산으로 독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 책에서 비롯된 보바리즘은 감정적, 사회적으로 불만스러워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심리 질환을 뜻합니다. 언제나 과거를 향수하고 이상적인 미래를 꿈꾸는 그녀의 모습에서 우리는 현재의 기쁨을 느낄 줄 모르는 어리석은 인간의 전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살지 못해 불행한 삶을 살았던 그녀가 어린 시절 얄팍한 통 속 소설 대신 인문학 책을 읽고 사유하는 습관을 들였다면 좀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제가 앞에 이렇게 긴 서론을 말한 이유가 뭘까요? 먼저 우리가 갖는 욕망이 나로부터의 욕망이 아닌 타자로부터의 오는 욕망이라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앞에서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자녀는 어릴 적 엄마 아빠가 세상의 모든 것이죠. 엄마 아빠의 반응과 모습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만약 엄마가 어릴 적 피아니스트로 성공을 거두고 싶었는데 어떠한 사유에서 피아니스트가 되지 못해 그것이 평생의 한으로 남아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그 자녀가 피아노를 치면 엄마 자신도 모르게 칭찬을 하게 되고, 피아노를 치는 자녀를 더욱 예뻐하고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짓게 됩니다. 어릴 적 부모가 세상의 전부인 우리 자녀는 자신이 피아노를 칠 때 인정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은 피아노를 좋아하고 앞으로 피아니스트가 될 거예요 라고 타자의 욕망을 자기의 욕망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자신의 무의식으로부터 욕망이 아닌 타자로부터의 욕망이기에 그 욕망은 절대로 만족될 수가 없으며, 또한 그 욕망은 끊임없이 엄마라는 타자의 칭찬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칭찬도
유통기한이 있어 똑같은 패턴의 칭찬은 아이에게 더 이상 먹히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자신이 칭찬받기 위해 더 어려운 단계의 피아노를 연주해야만 하죠. 그리고 그 단계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연주이기에 스스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없는 겁니다. 이유는 피아노가 정말 좋아서 시작한 게 아닌 타자로부터의 인정 욕구에서 출발했기에 결국 피아니스트를 준비하며 만나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을 견뎌낼 힘이 없고 그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아이는 뭐든지 잘하려고만 하는 아이가 있고 반대로 어떤 아이는 뭐든지 자신 없어 하는 아이. 사실 둘 다 똑같은 이유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어릴 적 부모로부터 암묵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잘해내야 칭찬을 받고 그래야 엄마 아빠가 나를 예뻐한다고 각인된 경우죠. 그럴 경우 아이는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닌 타자가 욕망하는 것을 자신의 욕망으로 가져와 그것을 해내려고 끊임없이 욕구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들 대부분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차를 바꾼다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외제차로 바꾸고 싶어 하고, 남들이 갖는 브랜드 옷을 갖고 싶어 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교육을 내 자녀에게도 시키고 싶어 하고, SNS에 나의 실제 모습보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올려놓고 사람들이 좋아요를 얼마나 누르는지 확인하고. 네, 저는 위 내용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삶은 주체적이지 못하고 잘못된 바람직하지 못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타자를 배제하고 무시하는 게 아닌 진정한 자기 마음의 뿌리를 찾고 무의식이 병들지 않게 보살펴주는 시간을 갖느냐의 문제입니다. 타인의 SNS를 훔쳐보며 막연한 환상과 부러움을 느끼고 지칠 줄 모른 채 신용카드를 긁어대는 현대인이 바로 곧 엠마 보바리의 후예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함정에서 빠져나와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할까요?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세요. 세상에 얼굴이 똑같이 생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세상에 지문이 똑같은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태어나며 자신만의 달란트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사람은 동물하고 다른 점은 인격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한 인격체를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 하는데 아이의 부족함이 자꾸만 눈에 가시처럼 보이시나요? 자녀가 미술을 못할까봐, 영어를 남들보다 못할까봐, 놀이터에서 다른 친구들처럼 신나게 놀지 못하는 모습에 걱정이 되시나요? 그 걱정은 부모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아이의 미래의 모습으로 못 미칠까봐 걱정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율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실패하던 틀리던 말던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상황을 만들어줘라. 간단하게 유치원에 갈 때도 오늘의 옷을 본인이 고르도록 해주시고 말도 안 되는 패션도 상관없고 말도 안 되는 신발을 신어도 상관없습니다. 숫자를 거꾸로 쓰고 시계를 시와 분의 순서로 읽지 않고 반대로 분과 시로 순서를 바꿔서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결국 스스로 깨닫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냉장고를 고쳐봐 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보다는 냉장고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고치기 위해 필요한 공구를 챙겨주면서 아이 스스로 생각하고 고쳐보도록 두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어머님들은 스스로 옷을 사 입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옷을 사 입어볼수록 어때요? 다음에 옷을 살 때 전에 사봤던 경험을 가지고 최대한 후회하지 않을 옷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커가는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자율성 발달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태권도를 다니고 싶어하는 아이에게 무작정 태권도 한 군데 골라서 체험해보고 시작하기보다는 태권도가 왜 배우고 싶은지 물어보면서 태권도란 무엇인지 같이 검색도 해보고 태권도에 관한 정보도 같이 나눠보면서 사진도 찾아보고 동영상도 찾아보고 이러면서
아이와 그것에 대한 공유를 해가며 한 달 뒤에 결정을 해서 보내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가 태권도를 왜 하고 싶어 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적 상황에 대한 판단 능력과 대처 능력이 바로 이 비인지 능력이며 그것의 자율성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도대체 자율성이란 무엇일까요? 네, 자율성이란 자신을 자율적 개인으로 이해하고 또 자율적 개인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즉, 자율성이란 자신이 선택한 목표와 가치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상황에 맞게 통제, 조절, 적응시키는 능력이라고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에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의 수용, 목적의식과 의미 있는 목표의 추구, 목표 추구 행동에서의 유능감과 주도성, 그리고 자신의 한계에 대한 수용과 자존감 등이 포함됩니다. 자율성이 높은 아이들은요, 성숙하고 강하고 자족적이고 책임감 있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기술이 되죠. 또한 이들은 목표 지향적이고 건설적이며 대인관계에서 통솔하는 위치에 있을 때 잘 통합된 면을 보입니다. 이들은 자존감이 높고 자신을 신뢰하게 되죠.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들이 효율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자신이 선택한 목표에 맞게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이들은 권위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목표나 가치와 어긋나는 명령이나 지시를 받을 때도 그들의 명령에 따르기보다는 이에 도전하기 때문에 때론 다루기 힘든 반항아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 차원에서 연대감의 공감 능력을 같이 꼭 키워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자율성의 기본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 욕망을 주제로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자녀가 스스로 주체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세상을 탐색하고 결정하고 책임져 보도록 용기와 지지와 기다림으로 교육해 주시면 됩니다. 부모님들은 내가 주체가 되지 못하고 상대 혹은 세상이 만든 욕망을 주체로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부모 스스로가 먼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타자로부터 자유로울 때 우리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로 세상에 둘도 없는 자신만의 빛을 발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